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바이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바이오가 달라졌어요. 네. 그죠? 그전에도 우리가 바이오와 관련된 뭐 애환, 기대감, 뭐 네. 주가 상승의 경험, 급락의 경험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올라오면서 느끼는 것들은 좀 사실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신약 승인도 받고 네. 뭐 바이오텍들도 성과를 내고 네. 바이오 시밀러 이런 좀 바이오 산업이 전보다는 조금 단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네. 일단 어쨌든 최근에 가장 큰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코로나19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도 뭐 바이오 열풍, 네. 다소 뭐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그때 진단 치료제라든가 치료제, 예. 뭐 백신 뭐 관련돼서 그렇죠. 많은 임상 성과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바이오 투자 그때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부분 아니더라도 뭐 항암제라든가 바이오의 받자만 나와도 사실 뭐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폭을 좀 이었는데 사실 팬데믹 때 굉장히 바이오 섹터에 좀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의 실망하게 됐던 그런 배경들이 사실 저는 신뢰성 관점에서 예. 이렇다 할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상당히 많은 거품을 좀 수반했는데 상당히 고점에서 고통받았던 경험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이게 바이오 섹터 정말 좀 믿을만한가, 정말 임상 성과가 좀 좋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거 장기 투자 좀 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의구심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게 뭐 유한양행의 이번에 이 FDA 승인 이후에 사실 뭐 성과로 좀 증명이 됐던 측면들이 오히려 네. 이런 신뢰감들이 조금 더 회복하게 된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는 뭐 9월에 금리 인하가 좀 더 가속화된 네. 부분들. 뭐 지난 뭐 7월 이 PC 지표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다 뭐 컨센에 부합하거나 지금 소폭 하위했던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것은 확인했고 다만 이제 8월 고용 지표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나온다면 해당 대선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도 없구나. 해서 이제 시장이 9월에 뭐 금리 인하라는 어떤 정책 확정에 따른 어떤 수급 기대감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좀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 좀 보였는데 네. 사실 뭐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임상 시험이 더 활발해지고 뭐 M&A가 더 활발해지고 뭐 단순하게는 금리와 임상 시험이 너무나 임상 이 시험에 들어가는 이 연구개발비가 좀 많은 예. 자금들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금리에 연동돼서 이게 금리가 고금리 기조에 있을 때는 임상 시험이 좀 더 위축되거나 오히려 이제 M&A가 좀 활성화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이게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임상 성과가 활발해지고 오히려 뭐 M&A가 좀 활성화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이 오히려 좀 호황기에 좀 접어들 수 있다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좀 작용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금리가 딱히 뭐 내려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체감적으로 좋다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글로벌 좀 기조를 보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금리 인하를 좀 기점으로 하면 대다수 이제 이 라이선스 아웃을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 관련된 건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인수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어떤 기대 효과들 안에서 오히려 이 주력 파이프라인들을 좀 연구하는 그런 기업들의 추가적인 어떤 이 기술 이전 효과 내지는 기대감을 좀 반영했다라고 좀 보습니다. 네. 일단 사실은 먼저 히트를 쳤지는 게 사실 알테오젠이었고요, 그렇죠? 예, 유한양행도 비슷한 양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알테오젠이 코스닥의 시총 1위를 차지했다. 그것부터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 주가도 증명해주고 있는데 또 이 9월에 관련된 뭐 학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9월에 금리 인하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사실 뭐 세계 3대 암학회라고 했던 게 AACR, 그다음에 아스코, 그다음에 ESMO, 유럽 종양학회 이렇게 3대 암학회인데 AACR 같은 경우는 기초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하게 연초에 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 뭐 미국 암학회 4월에 했던 거요. 이제 이 부분은 4월. 네, 기초 파이프라인. 우리는 이런 약물을 연초는 JP 모건 컨퍼런스구나. 예, 맞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약물을 연구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자리가 이제 AACI였다면 아스코의 경우에는 주력 파이프라인의 어떤 임상 성과, 우리가 임상 이상 단계의 연구 결과치는 이렇고 유효성, 안전성, 뭐 생존율, 뭐 중앙값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성과를 좀 발표하는 자리.
그리고 ESMO도 마찬가지로 성과를 좀 발표한 자리인데 아스코 2024보다 ESMO에서에 대한 집중도가 좀 더 커지는 부분들이 이게 시점이 봄보다는 또 가을에 임상 성과들에 관련된 어떤 여기에 좀 타겟으로 해서 오히려 이 성과 지표들을 반영 효과들은 좀 ESMO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최근 어떤 내용들을 보면 렉라자 리브리반트의 병용치료제도 작년 이 ESMO 유럽 종양학회에 대한 성과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대비해서는 비교 약물에서는 뭐 거의 뭐 비등비등했는데 중앙값이 좀 못 미치면서 약물이 아직은 타그리소가 좀 더 좋은 것 아닌가? 네. 이게 좀 노이즈를 좀 작용했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아스코 2024에서 해당되는 어떤 약물 보호 조치를 뭐 생존율을 더 높여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게 오히려 이건 대박 나는 어떤 승인 제품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주목했던 부분들. 그래서 ESMO에서에 대한 이 임상 성과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전에 이 일자 이전에 진행되는 이 학회가 세계 폐암학회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해당되는 중간 임상 결과라든가 뭐 초록 안에서 그러니까 임상이 뭐 1상이라든가 2상 단계에 관련된 임상 데이터를 좀 공개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순하게 학회가 있고 여기서 뭘 공개한다고 하면 그 수급에서 뭐 일회성으로만 수급이 좀 몰리는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이 투자자들이 좀 더 다르게 보는 게 이런 해당 약물이 다음 단계의 임상에 진입할 수 있는가 또는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까 내지는 이 약물 내년도에 정말 시판화가 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지표 확인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학회 일정은 단순한 어떤 일정 모멘텀으로 좀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개될 수 있는 초록 데이터라든가 임상 성과를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해서 조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나 기업 핵심적으로 좀 주목되는 기업들은 어디예요? 네, 일단 세계 폐암학회에서는 유한양행 그리고 HLB가 렉라자와 리버셀라닙에 대한 임상 성과에 관련된 결과 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네. 우리가 유한양행이 지금 렉라자라는 약물, 그다음에 뭐 존슨앤존슨이 보유하고 있는 리브리반트라는 약물을 두 개 짬뽕해서 병역 치료제가 그렇죠. 네.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렉라자 단독으로 했을 때에 대한 효과는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이제 시장에 화두가 됐고 잠깐 좀 화면을 보면 9월 학회에서 이거는 이제 세계 폐암학회의 초록 데이터인데요. 네. 존슨앤존슨이 9월 8일 경우에서는 마리포사 병용요법 이거는 뭐 렉라자와 리브리반트의 이 병역 치료제입니다. 이 부분이 경쟁 약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드 대비 얼마만큼의 더 유효성이 좀 있었는가 이걸 좀 비교하는 임상 데이터들을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초록이 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또다시 뭐 이 존슨앤존슨이 마리포사 내의 레이저티닙 그러니까 레이저티닙이라는 것은 렉라자의 기술 파이프라인 이전명입니다. 그래서 렉라자의 단독 치료요법 그러니까 렉라자 단독으로서에 대한 이 임상 결과가 타그리소 대비해서는 얼마만큼 더 좋아졌는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유한양행의 입장에서는 렉라자 단독으로서 오히려 이 치료 효과들이나 생존율, 뭐 부작용이 더 좋아진 지표가 보여줬다면 이게 단독 치료제로서 오히려 시판허가의 관문으로 좀 진입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보면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이미 병용 치료제가 시판허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글로벌 시판을 앞둔 이 절차상에서 앞으로 뭐 이 마일스톤이라든가 뭐 로열티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있고 이와 별개로 보면 SC 제형제라고 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정맥 주사로 지금 이게 승인 허가를 좀 받은 것이거든요. 네. 이게 뭐 지난 아스코 2024에서 살에 맞는 그러니까 피부에 맞는 SC 제형제로 이 전환을 했더니 예. 오히려 생존율이 좀 더 높아지고 부작용이 좀 감소했다는 유효 지표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올해 연말 정도에 임상 데이터가 나오면 역시나 2025년도에 미국의 FDA 시판허가 승인 신청 가시화로 인해서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도 중요하고 렉라자 자체만으로서에 대한 이 임상 성과가 좀 얼마만큼 더 좋은 반응을 좀 이뤄낼까?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십니다. 네. HLB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사실 리버셀라닙의 경우에 뭐 사실 뭐 미국 FDA 승인 불발이 됐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뭐 중국 항서제약의 뭐 GMP 시설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이 부분도 이번 중간 결과값에 대한 어떤 임상 지표가 얼마만큼 시장에 좀 신뢰를 좀 회복할 수 있는지 여기서 아마 임상 성과를 좀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난 이후에 보완 절차를 잘 갖고 다시금 좀
FDA 어떤 승인 신청 이후에 제2, 뭐 제3의 어떤 승인 허가라는 어떤 이 결과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면 H1B도 기대감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근데 과거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이 유한양의 성과 이후에 이 리버셀라닙에 관련된 기대치도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보면 지난번에 뭐 루닌 얘기도 한번 있었고 다른 네네. 또 바이오도 뭐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이런 데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좀 높아요. 예. 네. 일단은 뭐 네. 다음 장을 보면 이제 ESMO 유럽 종약에 관련된 초록 데이터는 뭐 존슨앤존슨 관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타그리소 대비 병용 치료제 유법에 대한 내성 첫 데이터를 비교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단독적으로 보면 또 역시나 이 랭라자에 대한 단독 요법이 얼마만큼에 대한 반응 효과가 좀 있는가. 그다음에 화학요법에 대한 대장암 임상 일상에 관련된 데이터. 이 부분은 레이저 티닙이 아니라 이제 랭라자입니다. 랭라자로 이 대장암 임상 일상에 관련된 이 초록인데 이 부분도 얼마만큼의 유효성 또는 부작용률을 좀 낮췄을까. 이 부분 좀 관건이고 H1B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어떤 임상 데이터. 티움바이오 그러니까 루닛과 유틸렉스인데 루닛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2대 주주의 블록딜 이슈도 좀 있었고 네. 루닛스코프를 좀 활용해서 진행성 그러니까 위암이 진행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항암 화학 병용요법 치료에 반응을 좀 예측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이 전이도를 예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임상 성과를 공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료 AI가 사실 학회에서에 대한 결과물을 좀 낸다는 것은 저는 상징성 의미가 좀 크지 않나라고 좀 보기 때문에 해당되는 좀 이슈를 좀 주목해봐야 네. 되고 특히나 우리가 ADC 항체 치료제라고 하죠. 이게 항체와 항원에만 좀 반응하는 이런 특성이 항체와 화학요법을 병용해서 기존의 항암제가 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암을 사멸시키다 보니까 환자가 사실 이 후유증이 굉장히 좀 컸던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서 보면 지금 항체에 화학약물을 좀 주입해서 약물 전달을 면역 체계를 유지시키면서 암종을 좀 공격하는 전략을 좀 가다 보면 오히려 생존율이라든가 부작용률이 좀 감소될 수 있는데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ADC 부분에 관련된 임상 시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경우에는 해당되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실 임상 일상 단계에서에 대한 이 결과를 좀 이어지고 있지만 뭐 ABL 바이오라든가 지금 리가켄 바이오의 경우에는 임상 성과 관점에서는 뭐 1차 안에서 지금 뭐 기술 이전 성과들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뭐 시판허가라는 관문까지를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여기서 유효 지표가 임상 이상 단계까지 좀 진입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좀 보십니다. 바이오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네. 각각의 그 개별 회사의 신약이든 제형 변경이든 모멘텀.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게 미국의 생물보안법이잖아요. 네네. 네, 요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는 거고 그게 통과되면 어떤 기업들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생물보안법이 원래 예정대로 뭐 네. 상원 통과 이후에 사실 뭐 7월 달이면 하원 통과가 좀 유력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올해 한 3월, 4월 정도만 해도 기대를 예. 했는데 이게 국방수권법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로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국방수권법에서 해당된 정확한 어떤 규제 사항들에 대한 명문화시키지 못했던 조항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미비 사항들 때문에 여기서 7월에 통과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올해 연내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국방수권법에 뭐 해당되는 관련 내용들에 관련된 규정사항들 좀 명확하게 하고 이걸 9월에 안건을 상장해서 뭐 통과를 시키겠다라는가 뭐 최근에 뭐 나왔던 외신 보도의 어떤 내용들이고요. 아마 9월 달에 통과가 좀 된다면은 당장 뭐 중국이 미국의 의약품에 대한 공급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게 일정 기간에 대한 또 유예 기간이 좀 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반사수혜냐면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향 전체 CDMO 공급량들 한 45%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많게는 한 60%대까지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제형제라든가 약물에 관련된 차이점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45%대 매출 포지션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1년이나 1년 반 정도에 대한 유예 기간을 좀 거치고 난 이후라면 사실 해당되는 물량을 누군가는 대신 만들어서 미국이 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글로벌 최대 CDM 회사는 뭐 스위스의 론자입니다. 론자가 지금 미국의 최근에 뭐 이 바이오 플랫폼들을 좀 많이 인수하고 있고 CDM 공장들을 미국 안에서에 대한 공장들을 좀 인수를 네.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생물보안법 이후에 대한 어떤
선점 대응을 좀 먼저 시작했다라 좀 보이고 일본의 후지필름 같은 경우도 이 생산 물량들이 좀 더 굉장히 좀 크게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미국 내 공격적인 어떤 생산 시설에 관련된 어떤 투자가 가시화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 내 지금 생산 제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투자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2032년도 규모로 보면 연간 한 132만 리터.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 캐파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보유를 하게 된 셈인데 공교롭게도 해당되는 시점들을 좀 더 고려를 해보면 해당되는 물량을 다 스위스나 뭐 기타 글로벌 CDMO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어떤 해당 물량들이 좀 이입될 수 있는 영향이 네.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크게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의 수혜 그리고 여기서 뭐 스위스 제약사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이 좀 끈끈한 ST팜도 수혜 대상 좀 보이고 있고 뭐 바이넥스의 경우에도 과거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위탁 생산 공정들 이 부분과 네. 유럽과 미국의 GMP 인증 시설, GMP에 관련된 인증 절차를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인증 절차가 좀 굉장히 복잡하지만 한 번 받아놓은 인증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어떤 물량 이입이 더 유연하다는 관점에서 수혜주로 좀 복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은 어쨌든 CMO나 CDMO 기업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거군요. 바이오 얘기를 쭉 했는데요. 바이오는 사실 뭐 산업의 분석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기대감, 성과, 아까 말씀하신 신뢰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접근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뭐 오신 길에 변영인 대표님 제약바이오 중에서 가장 탑픽 종목으로 네. 보시는 기업은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유한양행인데 네. 지금 유한양행을 제가 사실은 작년 이 ESMO 때부터 저는 유한양행 관련된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제가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체크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네. 유한양행의 이 시판 허가의 이런 절차들 렉나자가 뭐 국내에서 1차 치료제로 지금 현재 좀 사용되고 있지만 제가 사실 이 병영 치료제 말고도 렉나자 자체만으로 대한 이 성과는 저는 추가적으로 이건 모멘텀 관점에서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이 병영 치료제 임상 허가 병영 치료제의 어떤 승인 시판 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측면들은 단순하게 기대감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뭐 세론으로 좀 작용된 이슈보다는 이제부터 주가에 실적과 연동되는 가치 반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한 연간 영업이익이 567억입니다. 올해 상반기가 제가 기억한 36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이 마일스톤 유입량들에 관련된 반영 효과가 영업이익 1,000억 정도가 좀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을 보수적으로 집계한 게 1,500에서 2,000억인데 존슨앤존슨에서 지금 병용치료제와 관련된 시장 규모를 한 6조 5천억 원을 좀 보고 있고요. 10% 정도를 로열티라고 좀 감안했을 때 한 6,500억. 여기서는 뭐 오스코텍의 일부 또 로열티 쉐어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 좀 논의를 하더라도 저는 보수적으로 한 3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어떤 로열티 반영 효과를 실적이 좀 반영해 보면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률로 좀 남아있다고 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SC 제형제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임상 성과가 올해 연말에 좀 확정이 된다면 네. 내년도에 미국 FDA 승인은 저는 더 쉽게 좀 관문 통과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렉나자 병용 치료제의 경우에도 사실 뭐 미국에서 승인이 좀 이루어졌고 유럽과 중국, 일본 여기는 뭐 미국이라는 큰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형식적인 어떤 서류 절차 이후에 네. 뭐 바로 시판 허가 절차에 좀 돌입될 수 있는 측면을 좀 고려해 보면 가시적인 실적은 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사실 어렵게 통과한 어떤 시판 허가가 이 실적이 어떤 반영된 효과 이에 따른 어떤 기업 가치의 확장 부분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변영인 대표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거를 뭐 모르는 상황이라면 아니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유한양행을 좋게 본단 말이 이렇게 쏠 수 있는데 네네. 이미 사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성과가 나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 네네. 지금 주가는 올랐지만 아직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사이드나 내재치를 보면 소위 뭐 굳이 여기서 뭐 팔 필요는 없다, 그죠? 그렇게 네네. 보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네. 유한양행 탑픽 종목으로 봤습니다. 제약바이오 투자전략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